안녕하세요. 저는 류정균 교수님 수업 듣고 있는 동박을입니다. 우리 자기 소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경제학부 1학번 구동비예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1호학번 장재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실대학교 언어홍보학과 3학년 학생 정준천이라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어 문학과 1사학번 박준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토론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벌써 다음 주에 중간고사 있는데요. 개강하지 얼마 지나지 않는 것 같은데 벌써 중간고사 기간이라니 다들 중간고사 준비 시작하셨어요? 예. 시험 준비해야 하니까 우리 오늘 토론 빨리 끝난도록 놀이해볼게요. 네. 첫 번째 주제 우리부터 토론 시작할게요. 네. 편하게 할게요. 지금 너무 어려운 주제 생겨서 리스크 테이커 여러분 혹시 알아요? 리스크 테이커. 리스크 테이커 네. 첫 번째 문제는 리스크 테이커란 어떤 상황인가 그리고 리스크 테이커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이 리스크 테이커라고 생각하는지 소개해볼게요. 그리고 오른쪽 친구부터 자신이 리스크 테이커에 대한 생각이 좀 토론해요. 리스크 테이크는 높은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만큼 높은 이익을 바라는 사람들을 가리고 말하는 의미하고 생각되는데요. 예. 위험이 있는 만큼 뭔가 그만큼 부성도 높으니까 리스크를 감소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예. 부담과 리스크를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타입입니다. 약한 수준의 리스크 테이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저는 리스크 테이커라면은 리스크를 일단 분석을 해서 그거를 감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본인의 정도를 파악한 후에 수익이 날 확률이 높은 리스크를 적정선에서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무모한 투자자들이 아니라 미리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면 기대 수익하고 위험성, 그 리스크를 비교를 해보고 그걸 저울질해서 결정하는 쪽인 것 같습니다. 리스크 테이커가 영어 단어 그대로의 뜻 아닐까요? 리스크 테이크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에 따라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저는 안정감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안정감 준 사람이에요. 안정감 포기하면 좋아요. 저런 사람 리스크 테이크 정신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불안정한 사람이에요. 네. 다음 분은 다 맞는 말씀들을 해주셔서 저도 그 리스크 테이커 위험을 감수하는 데는 그만큼 어떤 이익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그런 거를 이제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어떤 리스크를 감수하거나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보수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만을 토론하에 따라 그러면 리스크 테이커는 그곳에 존재하겠네요. 보자나 직접 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개인 기업이나 대기업, 개인 사업자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리스크 테이커는 누구에게나 똑같지만 사람에 따라 노래에 따라 감수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고 배웠어요. 하지만 리스크 테이커에도 높은 리스크 테이커와 낮은 리스크 테이커 존재하기 때문에 그 감수 노력이나 감수할 수 있는 범위에 따라 선택해서 리스크 테이킹을 한다고 개인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 두 번째 문제는 지금 두 번째 문제의 성공에서 그 현재 성공에서 한국에 또 리스크 테이커 필요해요. 그 한국 지금 경제에 따라 우리 좀 자신이 생각해서 네. 그 한국 성공 현재 한국 성공에서 그 리스크 테이커가 필요해요. 그 이런 문제입니다. 그 현재 경제 성장률이 미지근 한데 이런 상황에서 리스크 테이커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밝혀시고 입장에 대한 의견 부탁드릴게요. 오른손 친구부터 시작해요. 생각에는 어떤 리스크 테이크인지 중요하네요. 돈 투자하러 다니는 리스크 테이크들인지 아니면 그런지 막 스타트업이나 벤처로 준비하는 사람들인지 전자는 많은 필요하죠. 자금이 돌아야 경기가 활성화되니까 후자는 경제 상황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혹은 저런 사람들이 적어야 하나 경제가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은 한국에도 전반적으로 리스크 테이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중국 친구들이니까 중국의 상황을 놓고 봐도 예. 뭘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많아지고 전부 다 창업이나 이제 개인 사업을 하는 연령대가 비교적 젊은 세대로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성장이 빠르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도 비교적 전보다는 조금 느려지긴 했는데 그래도 젊은 층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분위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경제적 성장 그 출구를 찾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리스크 테이커가 없이 그냥 현재 상태, 원 상태를 유지한다면 경제는 더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뭐 쉽게 말해서 뭐 소비를 해야지 돈이 돌고 이제 살아남는 기업들도 많아지는 선순환을 이루기 때문에 리스크 테이킹은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한국은 어느 정도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안정화를 시켜놓고 규모가 큰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단점으로는 어떤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기는 조금 더 불확실한 상황이고 그리고 조금 더 위험한 환경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도전을 꺼려하고 있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따라서 새로운 아이템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4차 산업혁명이 대두하고 이제 더욱더 빠르게 이제 경제적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서는 더욱더 다양한 산업으로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험성이 높아도 위험성을 감수하고 더욱더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상황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따라서 개인적으로도 다들 도전하는 그 도전의식이나 기업가 정신이 함양되면 좋고 그리고 이를 어느 정도 나라에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적인 발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제시 씨 지금 인턴 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네. 리스크 테이킹 혹시 생각 어떻게 어떤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이건 조금 사담으로 넘어가는데
회사는 사실 조금 규모가 있는 회사고 좀 국제적으로 하는, 특히 자동차 업계에 있는 회사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위협을 피하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큰 회사일수록 더욱더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시도하고, 그리고 자동차도 이제 뭐 커넥티드 카나 새로운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있음에 따라서 더욱더 새로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더라고요. 제가 맡고 있는 분야도 뉴 테크놀로지나 뭐 이제 전기차나 이런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개인적인 사업이나 새로운 플랫폼 형성이라던가 이런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리스크 테이킹에 대해서 요즘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자기 자신에게 발전의 가능성도 있으며, 또 이제 성공하면 또 좋게 되겠지만 실패하더라도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리스크 테이킹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 저의 쪽은 현재 상황에서는 리스크 테이커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경기에 불황으로 허덕이고 있는데 정부의 원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현재 운영한 허덕이나 중소기업들 살림살이에 돌볼 필요 있기 때문에 리스크 테이커가 불필요합니다. 의견입니다. 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저는 그 리스크 테이커들이 많아야 이제 불경기를 어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리스크 테이커들이 많으면 어쨌든 경제 활동이 그만큼 이제 왕성해지고, 그러면 이제 저희 한국에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리스크 테이커들이 또 소비할 수 있는 곳도 리스크 테이커들이 많아야 또 네. 이제 거기에 이제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해외 여행객들의 어떤 소비를 좀 더 촉진시킬 수 있다고 봐요. 여행객들에게는 어쨌든 돈 버는 것만큼이나 어떤 나라의 경제에 보탬이 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행객들은 그 여행을 이제 출발할 때부터 어떤 돈을 쓰고 어떤 나라에서 소비를 그만큼 하기 때문에 여행객 관광객들을 이제 늘리는 것도 리스크 테이커들이 어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교수님 비디오 영상을 보고 왔는데 그 교수님 한국의 리스크 테이커 많이 필요한다는 식으로 답변하셨어요. 그 가는 사람을 붙잡고 리스크 테이커를 권장할 정도로 적극히 권장하시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앞에 두 분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무장청 리스크 테이커가 많아져야 한다는 주장을 못하겠네요. 그 중립 유지할게요. 그 우리 다음 문제. 네. 그 다음 질문이 외의 내용과 연관돼서 있는데요. 한국형 DNA 가진 리스크 테이커가 필요한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 여러분 한국형 DNA 알아요? 한국형 DNA 알아요? 알아. 그 교수님 영상 주제는 한국형 DNA 무장 그 리스크 테이커 이런 주제 있어요. 그 한국형 DNA를 가진 리스크 테이커가 필요한가? 그리고 자신이 생각해서 토론해요. 그리고 리스크 테이커는 이미 앞에서 토론을 해보고요. 우리 질문에서 두 분 한국이 현재 생활에서는 리스크 테이커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두 사람 한국 그 리스크 테이커 아까 앞에서 토론 리스크 테이커가
불필요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리스크 테이커가 지금 시간을 현재로 정하지 않고 미래라고 연장시킬 때 너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세 문장 문제를讨论해요. 네. 그 오른쪽 네. 친구부터 시작해. 그 한국형 DNA가 혹시 한국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리스크테이크가 의미하는 거로 이해하는데 그 한국인의 마인드 현기와 요점으로 나타내는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 제가 추측한 대로 라면 장기적으로 그때 리스크 테이크가 필요합니다. 생각해. 저는 한국형 DNA를 가졌다고 하는 게 사실 아직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인만 갖고 있는 습관이나 뭐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데 보통 특히 한국인은 이제 뭐 선후배라던가 학연이라던가 뭐 한국인의 공동체 문화, 의식, 뭐 트렌드, 뭐 이런 정서를 나타내는 요소를 가리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반적인 사회 구조학적인 면모에서 봤을 때 한국이 웨스턴 그 서구 문화권에 비해서 조금 더 공동체주의적인 면모가 많고 조금 더 이제 안정지향적인 것들이 뭐 비교적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이제 세계적으로 시장 경제가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는 당연히 리스크 테이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는 창의적인 이제 리스크 테이커가 많아져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형 DNA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답변을 드리기 힘들네요. 예. 힌트가 필요해요. 네. 하지만 긴 미래를 놓고 볼 때는 리스크 테이커가 필요한다고 봅니다. 네. 저도 한국형 DNA가 어떤 한국인의 그런 특성을 나타내는 건지 아니면 한국에 있는 외국인이 여기 살아가면서 그걸 어떻게 한국형 DNA로 가질 수 있는지 정확히 좀 모호한 것 같네요. 그리고 만약 한국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라고 그런 한국형 DNA 범위를 넓혀봤을 때 저는 한국에서 그런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많으면 좋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 네 분이 모두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한국의 리스크 테이커가 필요하다는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그들을 생각하는 사회적인 시선이 어떨지에 대한 의논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다음 문제 네 번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리스크 테이커가 성공 아니면 실패했을 때 사람들이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가? 이런 문제입니다. 네. 그 오른쪽부터 친구. 예. 그 나라 경제를 이그 삼성의 회장이라면 엄청난 재료가 기업가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흠모가 존경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 온라인 태그들을 보면 삼성 반도체가 호강을 누리고 있을 때 삼성이 나라 경제를 사려다는 그런 반응을 느껴왔습니다. 예, 하지만 최근에 들면서 이분의 무역 제재로 삼성 반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다하고 있는 거 많이 봤습니다. 연예인들도 게임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다시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해
시선과 반응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나도 생각이 그렇게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힘들어 노력하다가 사업을 실패하는 근데 사기범이나 범죄를 저지르 것처럼 그런 비난을 받아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 도와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자기 힘들어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부족적인 시선으로 아예 그들을 죄지은 nom보다 더 괘씸하게 생각한다는 분위기를 들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어디나 그러겠지만 한국에서 더 결과론적으로 생각하는 게 많으니까 실패하면은 비난하고 성공하면은 칭찬하는데 뭐 성공했다가도 이제 실패를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특히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과거의 성공을 이제 운이 좋아서 잠깐 성공했을 뿐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의 댓글을 많이 봤었는데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모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전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도전을 했고 뭐 결과에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를 추진을 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박수 쳐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공하다가도 이제 일시적으로 결정을 잘못하면 실패를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좀 아쉽지만 사람들은 그런 성공한 과거도 약간 좀 운에 기댔었다 이렇게 하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냉정하고 좀 시선이 싸늘하죠. 그런 약간 큰일을 벌리고도 어떻게 편히 이렇게 잠을 자고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요. 약간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그 반대로는 조금 더 부러움과 질투 뭐 그런 생각으로 쳐다보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진심으로 존경을 하고 칭찬해주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한국 사람들이 뭐 결론적으로는 성공자를 대하는 태도는 일관성이 있지만 성공했다가 실패한 사람 아니면 처음부터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무시하고 하는 게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인드라고 볼 수 있고 저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아버지가 대기업 다니시다가 벤처를 투자를 하셨고 도전을 하셨었는데 뭐 상황이 안 좋아서 결과는 사실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집에서 어머니는 항상 약간 뭐라고 하시죠? 안정적인 거를 두고 대기업 잘 다니다가 나와서 벤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냐 하시는데 저는 근데 아버지랑 한번 대학생 때쯤 이제 대화를 했는데 아버지가 사업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눈이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걸 보고 아빠 진짜 좋아서 했고 열심히 했는데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됐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 도전했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의의가 있고 멋있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게 없으면 위험성이 없으면 당연히 성공도 하기 힘드니까요. 결론적으로는 저는 일관적으로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멋있고 박수 쳐줄 만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도 네, 한국에서 성공한 스타트업가나 벤처가들 인생 승리자가 말하거나 아래 사회적으로 주목한 몸에 받아 스타가 될 정도죠. 그것은 사람들이 리스크 테이커로부터 성공한 사람들 그냥 부러워하고 대단한 능력을 가고 있다고 승인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실패자에게 그런 행운이 안 다르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비수를 듣고 심장을 후벼 파일 정도로 죄송합니다. 실패자에게 가혹한 말과 행동으로 대한다고 보십니다. 인생 폭망한 사람 쟤는 저기서 끝난버린 얘기라는 식으로 비보고 큰 돈 한 번 만져보겠다고 제 주제도 모르고 저 꿀은 될 거 아니거든요. 라는 식으로 리스크 테이커가 실패자들이 리더로 왜곡한다고 보도 되겠습니다. 도움을 주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잘못되니까 생동이나라는 식으로 그런 한과 질투를 실패자들에게 분풀이라고 분풀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성공하면 어떤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어떤 실패하면 어떤 무능하고 뭘 해도 안 되는 놈이라는 어떤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호감이 바로 비호감으로 바뀌게 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회사 생활이나 사회생활에 할 때 줄타기라는 말이 있는데, 줄타기를 잘하면 10년은 적게 노력해도 되지만 줄타기 끈을 잘못 잡으면 죽어도 성공할 수 없다는 뉘앙스로 라인을 선택할 때 잘 선택해서 내가 속해 있는 그룹이 나보다 이렇게 강하면 나는 어떤 그런 그룹에 있어서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 때문에 그런 어떤 실패자들이 더욱 외면받고 있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릴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을 때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친하게 놀아라 이렇게 부모님들이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이들에게 교육을 그렇게 시켜서 어떤 사람들이 더 좋은 쪽으로 이제 내가 붙어야 된다라는 그런 사회를 이렇게 만들고 있지 않나. 그리고 어떤 약한 사람들, 어떤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 권력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안 좋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떤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오해랑 어떤 상처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했을 때는 어떤 생활에 뭐 지장이 없고 살아갈 만하지만 어떤 실패했을 때는 어떤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갈 정도로 실패자들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그런 피해가 있는 상황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수능 주셔서 그 부분에서 많은 공감을 했어요. 저도 그 드문 뉴스 보다가 밑에 댓글들을 보는데 지나치게 광한 약품들이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당사자가 앞에 있어도 그렇게 심한 말들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현실에서 보고 배운 한국인들은 예의 바르고 상대방을 존경하고 배려하는 아이콘이었는데 말이죠. 댓글 보는 순간 아니 이게 뭐람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닌데 원 욕을 해대는지 의가 없어서
그 후로는 별로 보이도 않았어요. 온라인이다 보니 본인을 숨기고 있어서 평소에 받은 스트레스나 반사회적인 정서를 댓글로 다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 문제는 시작해요. 여기서 중국 사람도 있고 한국 친구도 있는데 우리 지금 반초라는 그 어려운 문제도 생겼어요. 그 혹시 중국 사람들이 반초 알아요? 반초 들어봤어요? 네, 분석자. 반초, 네, 도자, 네. 그리고 지금 문제는 최근 반초의 붐이 일어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그 반초 최근 반초 잘하는 추세를 있는 의미 생겼어요. 그 반초의 붐이 일어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討论할게요. 이 친구부터 시작해요. 저요? 네. 그냥 벤처 투자에 번영하는 긍정적이고 높은 위험성과 높은 수익성과 진한 벤처 투자로 기업에 더욱 많은 기회과 자산력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국 네. 친구부터. 그 다승다사의 벤처 돈은 장학투자라 략칭하는데 그 주로 초장 기업의 작은 지원을 제공하고 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일종의 영차 방식이다. 그 벤처 투자는 개인 주식 투자의 한쪽이다. 그 벤처 투자 회사의 전문적인 투자 회사로서 그 과학기술은 이 재무 관련 지식과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며 그 직접 투자로 동하여 투자 회사의 그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 비투자 회사에게 그 자금을 제공하여다. 바람이 회사의 자금의 대부분 투자 신상사업이나 장외 기업 비록이 이제 법규상 그 자금의 대북 환원 용도 비투자 회사 경영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금 지원 및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협조 투자 회사에 두고 그린 용도 억절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장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고위험한 높은 부수 사업이다. 그 생각에 제시부터. 일단은 지금 벤처 붐이 일어난 게 어떻게 보면은 부산 과거 IMF 이후 때랑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보다 IMF 이후에 굴렀던 벤처 붐보다 조금 더 인위적인 요소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때랑 현재랑의 공통점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느 정도 경제 위기나 안 좋은 상황이 겹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새로운 선택지를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뭐 새로운 사업을 도전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타의적으로 일자리도 줄고 뭐 취업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자의와 타의가 섞인 그런 것들의 시기적인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IMF 때보다 조금 더 차이가 있다면 인위적인 요소, 그러니까 정부가 어느 정도 주도를 하고 시스템적으로 서포트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기청에서도 지원하는 규모 금액이 점점 더 매년 늘어가고 있고 그리고 창업투자 회사들 같은 경우에서도 과거보다 더욱더 활성화가 됐었죠. 요즘은 관련 이슈가 좀 정치적으로 좀 터지고 하고서 조금 민감한 사안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지원이 많이 늘고 있고 새로운 분야에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얻기 위한 그 정부의 주도적인 지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 인위적인 요소가 점점 더 늘어났다는 것이 과거랑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모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모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긍정적인 면은 시스템적인 면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줌으로써 사람들이 더 도전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정부 차원에서 이끌어 준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조금 부정적인 입장은 정부가 주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것들을 먼저 찾아서 자기들이 하자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는 형성이 사실 크게 안 돼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토론할 때 말했던 것처럼 리스크 테이커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이게만은 보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선이 수반되지가 않으므로 사회적인 분위기도 어느 정도 갖춰줘야지 이런 시스템이랑 같이 맞물려져서 건강한 경제 체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서 조금 더 확정해서 생각해 봤을 때 아쉬운 점은 물론 고 엘리트 집단에서 도전하는 사람도 많지만 안정적인 것을 지향하는 한국 사회의 분위기 때문에 가장 조일류 대학 중 하나인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을 통과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걸 하려는 사람들도 좀 사례가 많이 있고 지식인들이 자신이 도전하기보다는 조금 더 안정성이 있는 기업에 들어가서 자신의 보수나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물론 기업도 좋긴 하지만 조금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적지 않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고 하고 위험을 좀 기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는 많이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점점 규모 늘어나고 있지만 민간 그러니까 기업이 주도로 하는 지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미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 특히 잘 되고 있는 케이스 하나를 꼽자면 삼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내부 직원들에게 이제 벤처나 새로운 사업 공모전을 열고 있고 거기서 이제 우승을 하거나 우수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굉장히 많이 밀어주고 있거든요. 1년 정도 휴직 기회를 주고 그리고 또 지원도 해주고 어느 정도 해주고 있는데 이런 익셉션 삼성 같은 케이스들이 이제 기업에서 점점 더 퍼져나간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자본력을 바탕으로 더욱더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좀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지금은 굉장히 큰 기업이 됐지만 삼성 안에서 시작되었었던 네이버도 일종의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결론적으로는 정부 그리고 민간 그리고 이제 기업이나 사회적인 분위기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더욱더 갖춰져 있을 때 우리나라가 조금 더 리스크 테이커에 대해서 시야도 좋아지고 더욱더 많은 가능성을 지닌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말씀해주신 걸 이제 들어보면서 이제 인위적인 요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게 어떤 국가 주도로 이제 어떤 그런 벤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해나갈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제 국가 주도적으로 했던 대표적인 예로 새마을 운동 1970년도에 중국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1970년도에 이제 새마을 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농촌을 이제 좀 이제 꾸미고 고쳐 나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경공업이나 어떤 공업 쪽까지 이제 다 같이 이제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해 나가면서 어쨌든 그 힘으로 국가의 힘으로 어떤 우리가 국민들이 이제 해내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아직 국가 주도로 하지만 어떤 벤처 기업에 대한 우리가
그런 분위기는 아직 형성이 안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모두가 우리가 다 같이 잘 살아보자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 같이 했기 때문에 이게 발전이 이루어지고 어떤 국가 주도적으로 어쨌든 기업을 또 이제 키워내게 되면서 지금의 한국이 있었다고 사람들이 이제 되게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국가가 이제 기업이 이제 뭘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새마을운동에서 나온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벤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도 어떤 국가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아까 그 토론할 때 어떤 실패자에 대한 그런 인식 그런 것들도 이제 좀 바꿔 나가게 되면은 이제 국가랑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다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방금 말씀하신 거 듣고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조금 덧붙이면 최근에 이제 특히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지원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학교에서든 아니면은 국가에서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약간 대학생들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더라도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자기가 능력 있게 자기 사업을 주도를 해왔고 도전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긍정적으로 스펙으로 조금 받아들여진다라는 그 변화가 조금 일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뭐 현대기아나 이렇게 조금 보수적인 기업에서도 요즘은 그런 것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학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좀 미래 사회의 이제 주역이 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대학생을 중점으로 조금 더 변화해 나가고 이제 기성세대까지 확대가 된다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점에 저는 또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들 긍정적으로 그 반처 몸이 긍정적으로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중국 친구들도 새마을운동 잘 배웠어요.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 그리고 우리 다음 부분은 넘어갈게요. 네. 우리 다음 부분은 영상을 보면서 좀 쉬워요. 네. 우리 영상을 봅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는 왜 야근을 하고 있는가? 몰라 미스테리하구만. 야,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 뭔 줄 알아? 왜 요즘에 계속 뉴스에서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뭐 말은 많은데 이게 무슨 뜻인지 솔직히 감은 잘 안 오지. 내가 오늘은 4차 산업혁명이 도대체 뭐고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다들 난리인 건지 한 번에 쫙 얘기해 줄게. 우선 산업혁명이 뭔지는 학교에서 배워서 대충 알지. 과학기술의 혁신과 발전이 산업에 접목되면서 사회 경제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걸 산업혁명이라고 하잖아. 최초의 산업혁명은 1700년대 말 영국에서 시작되었어. 당시에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엄청난 생산량을 낼 수 있는 기계들이 만들어졌고 이 혁신은 모든 걸 사람의 손으로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만들어내야만 했던 이전까지의 생산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리지. 그러다가 한 100년쯤 지나서 산업혁명의 두 번째 물결이 찾아왔어. 2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전기 에너지와 대량 생산이야. 공장이 전기로 돌아가면서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었고 석유와 철강을 쓰는 자동차 산업 같은 중화공업의 시장이 발달하면서 경제의 규모가 매우 커졌어. 자, 그럼 3차 산업혁명은 뭘까? 정보화 혁명. 안 해, 너도. 컴퓨터와 디지털 기술 그리고 인터넷의 등장으로 우리의 삶이 확 바뀌었잖아. 오케이, 여기까지는 웬만하면 다 알아. 자, 근데 이 다음에 도대체 어떤 대단한 변화가 오길래 그게 4차 산업혁명 시기나 되는 거냐고? 사실 4차 산업혁명이 정확히 무엇이고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하지만 여러 가지 정보통신 기술들이 융목합하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엄청난 변화가 불어닥칠 것이라는 건 모두가 인정한 사실이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는 초연결, 초지능, 자동화야. 컴퓨터나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이런 세상의 모든 물건들이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고 덕분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데이터로 기록이 되지. 또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똑똑한 인공지능이 이렇게 쌓인 데이터, 즉 빅데이터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요한 판단을 내리게 돼. 과거의 기계와 인공지능은 아주 제한적인 상황에서 주어진 명령만 묵묵히 수행하는 그런 돌쇠 같은 놈들이었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이 알아서 운전도 하고 회계도 하고 환자를 보고 진찰을 하고 글도 쓰고 심지어는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도 만들고 작년에 이세돌을 이겨버린 알파고가 무서운 이유는 얘가 동네 바둑학원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학습하는 즉 딥러닝을 하는 똑똑한 인공지능의 출현을 알렸기 때문이야. 이제 인공지능은 모든 영역에서 인간과 경쟁하게 될 거야. 사람이 기계를 이기는 건 힘들지. 기계는 사람처럼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컨디션을 타지도 않고 우리처럼 일하다가 딴짓도 안 해. 게다가 기계는 사람보다 월등히 생산성도 높고 싼 값으로 계속 부려먹을 수가 있지. 사람이 기계보다 우월한 점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이었는데 이제 기계가 스스로 생각도 안 돼. 자, 너가 사장이라면 사람을 쓸래? 기계를 쓸래? 말을 생각해봐. 이렇게 타는 말. 예전에 말은 할 일이 많았어. 뭐 마차도 몰아야 했고 전쟁터에도 끌려갔고 운 나쁜 애들은 밥도 갈아야 했지. 그런데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말이 할 일이 없어진 거야. 지금도 여전히 말은 잘 뛸 수 있어. 그리고 100년 전의 말보다 지금의 말이 특별히 게으르거나 못나지도 않지. 그런데 그냥 말을 필요로 하는 곳이 없으니까 말들이 할 일이 없는 거야. 사람도 말이랑 똑같아질 수 있다고. 학교에서 시킨 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학자금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대학 학위에 엄청 어렵게 땄는데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나를 쓸 곳이 없어. 어때? 무섭지? 맞아. 우린 다 족된 거야. 왜 정치인, 학자, CEO 할 것 없이 모두가 4차 산업혁명 앞에 부들부들 떠나면 1차, 2차, 3차 산업혁명까지는 그래도 노동에 인간의 판단력이 필요했지만 이번에는 기계가 인간의 판단마저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지. 파이터치 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20년 내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사라질 일자리가 124만 개 이상이라고 해. 물론 사회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직업들도 많이 나오겠지만 시대 흐름에 발맞춰서 정부, 사회, 기업, 개인이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큰 위기가 닥칠 수도 있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너네한테 확 와닿는 딱 한 가지 기술의 얘기만 해볼게. 바로 자율주행에 대해서 말이야. 자율주행이라고 들어봤지? 사람 없이 인공지능이 알아서 운전하는 기술 말이야. 이게 어디 SF 영화에서만 나온 얘기가 아니야. 이미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 미래라고. 거의 모든 자율주행 자동차 회사는 2020년까지 자율주행 자동차를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 야, 2020년이면 이제 2년 남았어. 2년. 각 나라들은 이에 발맞춰서 자율주행 자동차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관련 법 내용을 개정하는 등 대비를 갖추고 있지. 운송수단이 사람 없이 혼자 움직이면 단순히 면허 딸 필요 없어져서 좋아지는 거 말고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버스기사, 택시 운전사, 화물 운전사, 지하철 기관사, 비행기 조종사 등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단 다 잘리겠지. 졸음운전, 난폭운전, 음주운전 걱정 없는 기계 운전사는 사람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아니 그리고 애초에 기계가 지 혼자 움직일 수 있으면 사람이 뭐가 필요해.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 버스나 지하철처럼 노선이 이미 정해져 있는 운송수단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거야. 지금도 지하철 신분당선에서는 사람 없이 지 혼자 움직이는 전동차가 있어. 이건 앞으로 점점 확대될 거야. 그리고 아마 자율주행 시대의 대중교통은 24시간 운행이 되겠지. 이제 낙차 걱정 안 해도 된다. 너무 좋네. 게다가 자율주행의 중요한 점 중 하나는 모든 자동차가 하나의 네트워크 시스템 위에서 움직일 거라는 거야. 도로 상황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네트워크에 존재하겠지. 각각의 자동차들은 그 네트워크에 기반한 정보에 기반해서 계산을 내릴 거고 이게 모든 자동차에 적용되면 교통체증이 사라질 수도 있어. 또 지금처럼 개인이 자동차를 소유하면 세금 나가지, 주차도 골치 아프지, 등등 온갖 가지 비용이 다 나가잖아. 사실 자동차가 대부분의 시간은 주차장에 처박혀 있는 게 당연한데도 말이야.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 시대의 도시에서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보다 공유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현명한 방법일 거라는 게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야.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자율주행차를 불러서 타기만 하면 되니까. 어때? 이렇게 들으니까 앞으로 바뀔 미래가 엄청 기대되고 신나고 막 그러지? 근데 아직까지 완전 자율주행 시대로 가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긴 해. 우선 기술 발달이 좀 더 이루어져야 하기도 하고 인공지능이 윤리적인 딜레마에 마주했을 때 어떻게 판단하도록 프로그래밍을 할지 쉽게 풀 수 없는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지.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었어. 운전자는 핸들을 팍 꺾어서 전봇대에 들이박으면 아이는 살릴 수가 있지만 운전자는 죽어. 자, 그럴 때 인공지능은 아이를 살리는 선택을 해야 될까? 이 부분까지 우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어요. 영상도 보고 우리 자기 생각해서 그 먼저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
사이점 어떤 사이점 있는가 그리고 네 그리고 이에 대해 그 토론할 때 문서 토론하는 사람 질문을 봐요. 승윤 씨? 이게 어떤 4차 산업혁명이 3차 산업혁명이랑 뭐가 다르냐고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어떤 3차 산업혁명까지는 어떤 인간의 판단이나 어떤 인간의 그런 노동력이 아직은 이제 필요로 했던 때인 것 같고,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제 기계가 어떤 인공지능이 사람을 전부 다 대체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인공지능이 분명히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우리의 일을 어쨌든 인공지능이 대신하게 됐을 때 저는 그런 어떤 정말 대체할 수 없는 부분으로 내가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현실적인 그런 고민이 조금 있고요. 그래서 네. 이 고민은 안정주의 아닌가요? 예, 조금은 네, 저에 대해 네. 개인적인 어떤 현실적인 입장을 생각해 보면 조금 부정적인 면이 있는 거죠. 사실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어떤 발전이고 어떤 큰 어떻게 개혁적인 혁신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개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엄청나게 달갑거나 이렇게 반갑다 이런 거는 사실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근데 이만큼 그 기술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네. 저 교육자료 수업 떨어져 외승현 교수님 그 책 안에 그 원래 일본 인터넷 시대 아마 1990년대 그 일본 안정주의 때문에 그 새로운 인터넷 산업 있는데, 그런데 그 새로운 IT 산업 때문에 일본 사람이 많이 안정주의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IT 산업을 일본에서 발전은 많이 그 인재는 많이 요실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4차 산업혁명도 새로운 시대 그리고 새로운 산업 때문에 우리는 젊은 사람인데 그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생각하면 그 우리 지금 회사 만들면 이런 4차 산업혁명 이런 인공지능 기술 회사 우리 진입하는 거 아니면 철수하는 거 어떻게 선택해요? 그리고 생각이 있으면 좀 봐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선 기술이 발전되는 속도는 1차, 2차, 3차보다 월등하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기술은 이미 바뀌었고, 그리고 근시일 내에 이미 많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뭐 영상에서는 자율주행차가 사례로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보면 뭐 커넥티드 카라고 해서 각종 완성차 업계에서는 관련된 서비스를 이미 제공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기술은 이미 다 갖춰져 있는데, 문제는 기술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사례가 나온 것처럼 만약에 사고가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떤 생명이 더 우선시 되는지,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는 아직 기계는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완성이 됐더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규제나 윤리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완료를 하기 전까지는, 기술이 현실에 도입되기 전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법이나 규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의논을 하고 토의를 해서 기준을 잘 잡아야 할 필요도 있고, 왜냐하면 사고가 났을 때 이게 운전자는 관여를 안 하니까 이게 운전자의 책임인 건지, 아니면은
차를 만든 자동차 회사가 잘못 만들었으니까 완성차의 책임인 건지 이런 것들은 아직은 규제가 없잖아요. 따라서 그런 게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발달을 하더라도 아무래도 사회에 진입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인간은 어떻게 이것을 잘 이용할 것인지 우선 판단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기술이 정착을 할 것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인간이 기계보다 월등한 것은 바로 창의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벤처나 조금 전에 리스크 테이킹이랑 연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결론적으로 기계는 어떠한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것보다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왔지만 새로운 생각 그 자체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은 좀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창의성이 요구가 되고 예술이나 문화 이런 인간이 즐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은 아직도 인간이 무의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다양하고 창의성이 있는 것들에 대한 다양한 것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이런 상황일수록 리스크 테이킹의 자세가 더욱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고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제시 지금 투자자이며 네. 4차 산업혁명 대표적인 VR 인공지능 이런 거 투자하면 이런 회사 진입하면 그리고 철수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히 이제 뭐 시대의 흐름은 분명히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기술들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고, 어쨌든 올 것이라면 빠르게 이제 적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도 누가 먼저 빨리 뛰어드느냐의 싸움일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그리고 리스크 테이킹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더더욱 필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방향으로의 발전이 필요할 것이고 창의성이 더욱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라는 건 사실 어떤 사람이 들어오든 일을 할 수 있는 게 회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큰 규모의 시스템에 인간이 하는 일을 기계나 인공지능이 대체를 하게 된다면 더욱더 조그마한 규모들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리스크 테이킹의 자세가 더욱더 절실해지겠죠. 그래서 다음 질문에 리스크 테이커가 만들려면 실패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실패자 문제라면 인생 생활이 어려워지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사회에서 받는 거심한 스트레스, 흔히 신용불량자로 전락되어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리스크 테이커가 만들려면 실패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오른쪽 친구부터. 정부에서 실패자의 건강 치료가 부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적한도로 그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해주고 그들이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나 강령을 개조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해소하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속담처럼 과거의 실패를 바탕으로 삼아 성공할 수 있게 이름내 주기가 필요합니다. 제 생각에. 저는 일단은 사회가 정상적으로 실패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고정된 편견을 깨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약간 벤처를 하기 좋은 환경이니까 미국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미국에서는 리스크 테이커들이 과거에 자기가 실패한 경험, 이런 무용담을 아무렇지 않게 일종의 스펙처럼 생각하고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거기까지 가려면 단기간에는 힘들 것 같고
물론 요즘에는 조금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실패자들을 약간 좀 괴롭히고 비난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편견을 깨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그 실패를 했을 때 가장 괴로운 사람은 실패자 본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상 이상의 고통을 받는 것이 불공평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도전했다는 것이 괜찮다, 멋있다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이제 필요한 조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용 불량자는 이 단어들부터 들어도 한국 사람들 그냥 독일 거예요. 근데 이 신용 불량자는 것이 정부에서 금융제도를 교정을 할 때 만들어서 높은 악입니다. 결국은 정부에서 리스크 테이커 실패자를 겁잡기로 몰아놓고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네,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줄타기나 어떤 그런 라인을 잘 잡아야 된다는 그런 고정적인 어떤 편견을 버리고 어떤 성공한 사람이든 어떤 실패한 사람이든 어떤 유능한 사람이건 뭐 무능한 사람을 어떤 막론해서 서로를 이제 존중하고 그런 서로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그런 것들을 버리고 서로 이제 공감하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행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리스크 테이커 실패자 문제가 가장 중요한 내용인 만큼 앞으로 빨리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새로운 해결책으로 많은 리스크 테이커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투자를 진행하고 스타트업과 같은 활동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오늘 토론에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이 감사합니다. 보고서 작성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